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경제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15살부터 64살, 64살까지로 봅니다. 뭐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노사정 위원장이든가 옛날에는 참 진보적인 교수를 알려드렸던 분이 그 15살짜리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실제 경제에서는 15살부터 생산 가능 인구로 봅니다. 뭐 근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64세까지는 근거가 뭔지 알겠습니다. 65세부터는 진짜 노인으로 취급되는 나이입니다. 65세부터는요, 노령연금이 나오고, 현재로서는 그걸 뭐 70세로 연장하자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65세부터는, 지하철 요금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64세까지로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2012년이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말하자면은 15살로 편입되는 인구는 줄어들고 65세로 편입되는 인구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나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게 적으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2013년에도 줄었고 2014년에도 줄었습니다. 2015년 급격하게 줄 전망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65세로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50년대 초반생들은 이제 65세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53세부터가 아마 52세, 53세부터가 베이비붐 세대일 겁니다. 뭐 베이비붐이라고 해서 별게 아니라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령대 인구가 많아요. 그 인구가 65세로 편입되면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가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즉 소비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생산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뿐더러 또 그들이 생산에 종사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소비도 역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2015년 올해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선 소비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65세도 안 된 이제 60대로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야말로 점심 먹는 게 유일하게 쓰는 돈일 정도로 돈을 거의 안 씁니다. 게다가 이제 날씨까지 좋아지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지하철에도 돈 안 들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으로도 살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야 뭐 돈 안 쓰니까 적은 수입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좋은데 문제는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감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의 인구가 줄어들면은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아무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뭐하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데, 게다가 자동차나 냉장고, 가구 같은 내구재 65세 이상의 인구들은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기왕 쓰던 거 쓰지 뭘 또 새로 사. 아예 이 냉장고가 작아가지고 되겠어. 좀 큰 걸로 바꿔야지 하는 세대들은 다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도 30대, 40대 인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사는 얼리 어댑터 인구도 점점 줄어듭니다. 삼성전자에서 S6를 만들면 뭐합니까? 갤럭시 S6를 사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영감들은 안 사요. 지금도 폴드폰 삽니다. 영감들은 괜찮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감들, 우리나라 영감들의 유일한 재산이 집입니다. 집.
그래서 요즘은 서울에 있는 집을 애들 교육 다 시키고 뭐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은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 시골로 가고 그 차익으로 남은 생을 영위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집을 사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집을 사줄 세대들의 경제력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감들의 유일한 재산인 집도 앞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봅시다. 우리는 이른바 추격자 전략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추격자 전략이란 뭐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일 안 해요. 다른 선진국에서 뭐 하나 나오면은 뺏깁니다. 소니의 워크맨을 뺏겼고, 그리고 일본의 가전제품을 우리는 뺏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휴대폰을 뺏겨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의성을 주도하는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없이 추격자 전략만으로도 우리는 성장을 구가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빠른 추격자 전략은 중국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더 빠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창의성이 주도되는 그런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벌 경제로 거의 고착화된 우리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주크버그처럼 수십조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은 대한민국과 같은 재벌 생태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재벌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창의성을 말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자기 걸로 만들면은 성장을 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재벌은 이미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재벌과 대기업에 중독된 우리 경제가 혁신적인 창조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의 참모들이 방향은 잘 잡고 있어요. 창조경제로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주둥아리로만 창조경제로 나간다는 데 있는 거죠. 창조경제로 나가려면은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독과점을 규제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혹은 작은 기업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내적인 여건도 악화되고 있죠.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은 남북한 위기라는 변수가 작용했습니다마는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대신 중국은 농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나마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엔드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스를 두다 보면요. 막판에 가면은 가동할 수 있는 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엔드게임에 들어가면은 엄쭉 잘상 못하고 잘못하면은 멸망한 길로 가는 거죠. 한국 경제도 엔드게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 낮은 금리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고 집값이 어느 정도 떠받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허약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 경제 체질의 허약화에 대한 대책이나 비전이 전혀 없는 정권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에 기댈 게 아니라 개인의 개인기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개인기로 살아남기 싫으면 정권을 바꾸면 됩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KBS 박정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를 인용한 건데요. 대담한 경제도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를 끝으로 시즌 1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저는 박정훈 기자가 쓴 35편의 대담한 경제를 읽으면서 경제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KBS 홈페이지에 박정훈의 대담한 경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1편부터 35편까지 쭉 읽어가면은 경제에 대한 눈을 뜰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사장 그만두면은 책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뭐 무식하지만
상식 범주에서 쓰려고 합니다. 그때 박종원 기자의 대담한 경제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나지 않은 잔치란 없는 거죠. 그 젊은 무슨 시인이 쓴 30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를 읽으면서 웃었는데 항상 잔치는 끝을 본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죠. 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접어들었죠. 어제로 반환점을 돌았던 것이죠. 박 대통령의 지난 2년 반 국정 운영 실적, 여기에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렵다는 게 여론의 그런 지적입니다. 각종 조사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박 대통령 취임사에서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등을 핵심 정책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의 후퇴, 거듭된 인사참사, 또 폐쇄적인 국정 운영으로 실망을 안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또 북한의 지뢰 도발 당시 드러난 위기관리 능력 부재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향후 국정운영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임기 후반 접어든 박 대통령, 리더십 변화 절실을 하다, 이런 제목이고요. 이 박 대통령을 두고 불통이나 소통 부족이란 표현을 쓰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스타일에 국한된 지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깊이 연관돼 있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합니다. 21세기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보다는 봉건 왕조의 군주에 가까운 게 그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국회의원 160명이 뽑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마음대로 찍어내고요. 장관들을 향해 대면 보고 필요하세요? 이렇게 반문하던 장면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개방적,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의 변화가 절실한 겁니다. 집권 후반기는 대통령에게 더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 구도가 첨예해지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등
동북아 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느 일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식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점을 돈 지금 대통령은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국정 철학과 지도력 행사 방식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경향신문이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쓴 건 아니겠죠. 뭐 기대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아니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종의 그냥 의례적인 세리머니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냥 안 쓸 수는 없고 뭐 쓰긴 써야 되는데 뭐 누구나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이 지금 60 이상 넘은 할망구에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당신 집에 있는 할매들 바꿀 수 있느냐고요? 못 바꿉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5세는 안 됐나? 하여튼 그 언저리에 연령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의 생활 방식이나 혹은 사고 방식을 이런 사설로 바꿀 수가 있겠냐고요. 못 바꿉니다. 네. 결국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언론은 계속 촉구하는 거죠. 이상적인 방향을. 되지. 네.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용인 국장이 예언자처럼 그 드라마를 썼는데요. 이명박과 노무현 대통령의 영혼이 뒤바뀌는 드라마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혼이 바뀐다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보고가 필요하세요? 라고 장관에게 되묻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보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근저에는 한겨레 신문이 기사에서도 밝혔다시피 새누리당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대면 보고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보고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알아듣고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컨텐츠가 없으셔서. 그래서 서면 보고를 받아가지고 참모들이 조언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도 참말 웃기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근위주의적으로 태어난 그 환경 자체가 근위적으로 태어난 게 근위적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죠. 자라서 거의 공주로 자랐던 그런 성장 과정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라는 식의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그거 모르고 우리가 대통령 뽑은 거 아니니까 감수를 해야 될 대목이죠. 언론들이야 늘 바꾸라 얘기를 하지만은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대로 그냥 2년 반 남은 2년 반 고해야 되는 겁니까? 고해야죠. 큰일 없기를 기대하면 되는 거지 뭐. 이명박이 있고도 큰일 없이 넘어갔잖아요. 큰일은 있었구나. 어떻게든 국정원과 온갖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이런 위협은 달성하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일에 또 전념할지도 모르죠. 임기 후반에 가면은.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와 이명박의 8월 회동 선거 1년인가 2년 전인가에 있었던 그게 매우 중요하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서로 간의 비방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국정원이 댓글이 시작됩니다. 새누리당도 김무성과 박근혜의 회동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고 김무성이 맛이 가면은 반기문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바에야 또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두 사람의 아이디어 짜내기가 시작될지도 모르죠. 근데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1%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싱크탱크마저 그렇게 아주 행편무인지경인 인간들의 집단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강화 이런 김종인을 끌어들여서 했던 것도 김종인이 왜 박근혜한테 갔겠습니까? 김종인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문재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박근혜한테 가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니까 박근혜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문재인 진영에 가가지고 경제민주화 복지를 갖다가 논하지 왜 박근혜 진영에 갔겠냐고. 물론 문재인 진영에는 그때 당시 그런 진보적인 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쓸 자리가 없었다. 뭐 이런 설명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어떻든 김종인의 생각은 박근혜가 되면은 경제민주화 복지라고 하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그 과정을 박근혜 정권 하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건 대사기. 이게 박근혜가 문제인 거예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실력이 그렇게 행편무인 지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들이 비전 이런 데에서는 뭐 그야말로 콧대가리만큼도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능력마저 무능한 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그럼 뭐하냐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대가리가 자기 비전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략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리더십 변화 보여라 이렇게 얘기한들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뭐 그 전망을 지극히 어렵게 보느냐 뭐 그렇게 또 아주 어마무지하게 어둡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힘은 이제 날이 갈수록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힘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방식을 바꿔서가 아니라 지금의 그 또라이 같은 행태를 유지시킬 힘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냥 제일 전면에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일단 공약으로 내세우는 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진정성이 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있었다고. 어쨌든 좋은 뜻으로 정말 그렇게 내세웠다고 가정을 해보자면은 그 기조를 꺾은 거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그 꺾은 것도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판단 때문에 너무 박근혜 대통령을 과대평가하는 거고. 예. 그래도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자기의 되게 강한 사람인데 그거를 무력화시킨 주변의 여건은 뭐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한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경제민주화 복지를 공약으로 채택을 했던 것은, 그때 당시는 신세가 따갑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순전히 선거 그렇죠. 전략이었다. 선거 전략이죠. 이거 카카 지금 시대의 추세가 경제민주화 복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안 하면은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 하자고. 속으로는 나중에 안 하면 되지 뭘 그래 말로 하는 건데 뭘 못해. 그래서 그 대통령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가 난 진심이라고 봐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답했던 것이 그래서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이 됐을 거 하겠다는데 웬 지랄이야. 다만 되고 나면 안 할 거야. 라는 답변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구체성을 물어보면은 그냥 내가 대통령 돼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이상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은 그때 이미 지금은 뭐 표를 얻어야 된다니까 뭐든지 하자. 나중에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 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후보 시절에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후보였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은 뭐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채택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바꿨을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전제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가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대한 답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에 큰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뭐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죠. 그런 그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제 말까지 갑자기 이렇게 틀어막으시니까. 아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한번 헤아려 보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예. 글쎄 그거는 천천히 집에 가서 헤아려 보시고. 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은 저는 방금 얘기했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한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순뻥이었다. 그냥 대충 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하랴. 안 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진심으로 뭘 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무의미하다. 네. 예,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마지막 꼭지로 좀 가보시죠. 지금 연결이 되는 얘기니까. 네. 임기 반환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돌았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이천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를 좀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직접 생산 현장을 찾아서 경제 제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걸 뭐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그러나 그의 곁에 불과 열흘 전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재벌 총수가 서서 대통령을 칭송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조금 거시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한결의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사면 열흘 만에 재벌 총수 만나 격려한 대통령, 이런 제목입니다. 절제된 사면이니 원칙 있는 사면이니 하는 말로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재벌 총수 사면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제 행사는 똑똑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익히 예상하긴 했지만 대통령은 죄를 지은 재벌 총수를 격려하고 기업은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풍경, 이건 흡사 돈과 법치를 물물 교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면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런 모습을 스스럼 없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사회에서 과연 정의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천 공장 현장에서 박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나눈 얘기는 더 민망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최 회장은 내내 박 대통령 옆을 지키면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정말 밤낮으로 여념이 없는 대통령님, 뭐 이런 등의 찬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특사로 풀어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총수가 대통령에게 저런 식의 상찬을 하는 건 보는 사람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시각입니다. 박 대통령 이 자리에서 최첨단 스마트 공장과 혁신적인 연구소도 낡은 노사제도를 가지고는 잘 돌아갈 수 없다고 노동개혁, 이른바 노동개혁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는지 제가 맥락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좀 생뚱맞네요. 아무튼 이젠 노동자들도 경제제도약을 위해서 협조하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법을 어긴 재벌 총수는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자마자 직접 만나 어깨를 두드리는 대통령이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노동자 대표들은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 외치는 노동개혁을 노동자와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SK 최태원과 박근혜의 만남이야말로 박근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 김무성이 옛날에 그랬다고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딱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법을 어긴 재벌 총수를 사면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심지어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를 검찰이 초안해 가면서까지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이 정권의 대통령이 그 사면권을 남용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공장에 가가지고 저는 최태원이가 속으로 진짜 무슨 말을 했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겉으로야 아이고 위대하신 대통령님 했겠지만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마 그 반대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 총수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생각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주 달라요. 철저하게 자기 위주고 그리고 남의
그 적선에 대해서 고마움을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대통령님 했지만은 그 속 세모로는 그래 2년 반만 치다 봐라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도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네. 배우 김상중 씨가 굉장히 교활한 그 대권욕에 가득 찬 정치인으로 나오죠. 대통령 바로 코앞에서 발목이 잡히는데 아무튼 그 극 중에서 그 박근영 씨던가요? 그 장인어른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의 장인어른으로 나오는데 뭐 어느 기업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뒤따랐었죠. 엄청난 재벌 기업의 총수로서 뒤에서 모든 걸 주무르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극 중에서 그 장인어른이 김상중 씨 향해서 너 결국 앉고 싶은 거는 바로 저 자리, 저 회장 자리 아니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5년 하면 끝인데 이 기업의 총수로서 나라를 주무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진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할 가능성도 높고 이런 사람인데도 일단 대통령이 앞에 오니까는 이게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난 뭐 못 봐서 실제로 이런 그 자체도 이 사설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위선과 위선이 부딪히는 현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선과 위선이 부딪히는 현장이죠. 특히 최태원 입장에서는 그게 뭐 투자를 약속이 하겠죠. 자기 풀어줬으니까. 근데 그 투자를 하겠냐고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투자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만 해도 한 2년 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SK그룹이 최태원 사유물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K그룹이 지금 이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최태원의 능력으로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결국은 SK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이건데 그 돈을 최태원이라고 하는 개인이 사면대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사업성도 없는 곳에 투자를 한다? 말 되는 얘기입니까?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최태원도 그 정도는 아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뭘 얘기 못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이고 진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투자 뭐 수십조 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뒤돌아서서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고 야, 그 진짜로 믿고 있어 이 사람아. 그 사업성부터 검토를 해봐야지. 앞으로 2년만 동안 사업성 검토 하시오. 그 수십조 원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검토를 2년 반 동안 하는 신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선과 위선이 부딪히는 현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돈과 법치를 교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결국은 권력자와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권력자와 임기가 없는 재벌총수라는 게 바로 북한 김정은하고 똑같은 겁니다. 3대 실습하잖아요. 최태원도 아마 3대쯤 될 거야. 실습하는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만남이라는 것은 늘 그런 겁니다. 권력이 있는 동안에는 슬슬 기는 척하면서 권력 끈 떨어지고 나면은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쳐다도. 그래서 돈을 무기로 법치를 엿바꿔 먹은 그런 행위지만은 돈마저도 제때 지불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정말 밤낮으로 여념이 없는 대통령님. 아, 참 정말. 아니 이제 확실하네요. 최태원으로서는 가장 싼 칭찬을 하는 거지. 아이 돈 안 드는 말로는 뭔 얘기를 못해. 가장 싼 칭찬. 그렇지. 아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나를 갖다가 연봉 한 수백억 원 받는 그런 자리에 사장으로 앉혀놓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니까 한 3년 동안 월급만 받아라라고 한다면은 하이 대통령 각하 만나면 아이고 존경하는 대통령 박근혜 각하 뭐 간이라도 빼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 속으로 되돌아서 놀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진짜 본심과 끝은 천재 차이인 겁니다.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 자신이 아랫사람으로서 이 사람한테 뭘 마음에 안 드는 걸 시키면은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야죠. 속으로는 지랄하고 있대 개새끼. 그걸 명령이라고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야? 그게 내 속심입니다. 오늘 겉으로는 그럼요. 아이고 탁월하신 판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내가 윗사람이 돼가지고 아랫사람한테 이제 뭐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귀찮고 야 이렇게 해 하면은 머리 대가리 돌아가는 아랫사람이라면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아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도 이해를 못하면 속으로 개새끼가 왜 저지라는 거야.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심이라는 것은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태원이가 진심으로 박근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라고 얘기했을 거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랬을 리도 없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최태원이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것도 기분이야 좋았겠지만은 돌아가가지고 저 새끼가 진짜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위선과 위선이 부딪히는 장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다 위선과 위선이 만나는 장소죠. 그러나 돈과 법을 바꾸면서 그렇게 설설 기는 모습을 하는 재벌 총수의 모습을 볼 때 한겨레 신문이 사설이 썼던 대로 입맛이 쓴 것만은 사실이죠. 아무리 이게 인생이라 하더라도 야 저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뭐 어제 하루 종일 떴던 얘기긴 한데 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전격 타결이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 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좀 높아지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적어도 최근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가라앉히고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토대를 만든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박근혜 정부와 이전 이명박 정부를 합쳐서 7년 반 동안 남북이 이런 수준의 합의를 이룬 건 처음입니다. 이는 또한 집권한 지 4년에 가까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남북 관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뭐 이런 분석도 뒤따릅니다. 남북은 이제 이번 합의를 성실하게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이죠. 한겨레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관계 대전환 이루어내야. 이건 굉장히 좀 아주 큰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는 원칙의 승리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체로 대북 강경 대응이 효과를 봤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발상이라는 게 한겨레의 지적입니다. 이번에 북쪽이 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를 먼저 제의한 쪽도 북쪽입니다. 이 북의 목표가 대화 분위기 조성에 있었다면 북으로선 전체적으로 불만 없는 일보 후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국가적 스트레스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합의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한가를 놓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상호 신뢰 구축과 안정적인 남북관계 조성이라는 측면이 더 앞서야 하겠죠. 이 새로운 남북관계 구축에서 이번 합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선 어떤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폭넓은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경협, 또 사회 문화 교류, 정치, 군사 현안 등에서 다양한 내용의 협의를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새로 시작될 남북 당국자 회담은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논의의 틀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양쪽이 이미 내놓은 제안을 고집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앞날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매사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워서는 사사건건 충돌하기가 쉽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 경제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비전 아래 여러 가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창의적으로 종합하고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북한 핵 문제를 풀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이 남북 관계와 북한 핵 문제는 별개이면서도 하나입니다. 남북 관계 발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핵 문제와 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 관계는 핵 문제 해결 노력의 유효성을 뒷받침하지만 거꾸로 핵 문제는 남북 관계의 수준을 규정합니다. 핵 문제 해결의 주된 무대인 육자회담은 이미 7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신의 고리를 끊고 한 자리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그 주된 동력은 이제 관련국 모두와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하면 물론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돌, 이게 10월 10일입니다. 이 70돌이 있는 이번 가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한겨레 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남북한의 합의를 보는 시각을 보면은 전 좀 코웃음이 좀 나옵니다. 보수적인 언론들은 진실을 얘기하기가 쪽팔리니까 사태를 호도시킵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칙의 승리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얘기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하죠. 그게 이번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진보적인 언론은 또 그 문제를 짚지 않습니다. 왜? 한국이 쪽팔려가지고 남한의 그 강경한 극우 세력들이 쪽팔림을 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남북한의 대화의 물꼬를 텄으니까 굳이 그걸 지적해가지고 열받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대가 많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지 않은데요. 원칙의 승리 같은 얼어 죽을 얘기가 아니라 이건 완벽하게 패배한 겁니다. 왜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하냐면은 이명박 정권 노무현 김대중 10년의 남북 교류로 인해서 북한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비판하는 측면 있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남북한의 교류가 없었다면은 북한이 말라 죽었을 것들이 훨씬 더 뒤로 연장되는 그런 효과를 본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죠. 극우파들은 그렇게 해서 북한이 붕괴를 늦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좀 정신 제대로 든 사람들은 북한을 연착륙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말하자면 비용이 적게 드는 통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높이 평가하는 거죠. 어떻든 그 10년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완벽하게 남북한 교류가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죽을 지경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북한의 통로라는 것은 항상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남한. 이 세 가지로부터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아들여가지고 북한의 이 엉터리 체제를 이제 유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가장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체제입니다. 북한의 체제가 제대로 된 체제라면은 사실 그렇게 겁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확성기 방송을 겁내하겠습니까? 확성기 방송은 위력 별로 큰 거 아니에요. 2010년도 그 탈북자들의 그 정원에 기반했던 바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도 나옵니다. 2010년도에 북한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 더 나아가지고 미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요. 텔레비전 지금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확성기에서 오디오로 나오는 소리 듣고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큰 영향 안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잘못된 체제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북한이 박정희 체제가 불안했을 때 마구 대남 방송하고 삐라 막 뿌렸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북한 삐라가 쫙 널려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87년 체제 이후에 개방화되고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하던 삐라를 뿌리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중단된 것 아닙니까? 북한의 체제에 문제가 없다면은 확성기 방송을 금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 체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그 체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암종을 드러내버리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각의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제, 남북한 교류를 보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이명박 정권부터 끊어진 남북 교류, 이게 너무나 재개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명박 정권 내내 그랬어요. 근데, 이명박이가 막판에 가가지고 정상회담 하자고 하니까 이놈 새끼 4년 내내 꽉 막아놓고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정상회담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절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돈봉투를 들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망신도 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겉으로는 달라졌지만은 속으로는 북한 봉쇄 정책 그대로 저는 갔다고 봅니다. 북한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서 자존심 다 굽히고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목함 지뢰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긴장이 고조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거야말로 벼랑끝 전술의 호기를 맞았다. 남한은 전쟁을 못한다. 절대로.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합니다만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경기도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이 환경이 전쟁을 못하도록 만든다. 세 번째,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핵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 사설에도 이 문제에 대한 각오 없이는 전쟁이 어렵다. 당연히 그래서 미국은 전쟁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킨다면 몰라도 있는 한은 절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긴장을 이런대로 고조시켜가지고 보십시오. 그동안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붕괴되고 사실 뭐 엄청난 경제 지금까지는 북한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 방송에서 그런 코미디 방송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겠다고 그러던데 뭐 남한에서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서 뭐 공항이 미어 터지고 이런 방송을 했대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북한이 지랄을 하고 발광을 하던 우리가 아무 그냥 코드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구파들은 야 씨발 우리 이래서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연팽의 예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오늘 뭐 시장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다 평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우파적인 사람들이 아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쟁 위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해서 되느냐라고까지 했을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은 우리 정권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과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했다고 우기면서 이런 합의문을 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 도중에 쓸데없는 얘기만 안 했어도 그건 숨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유감이지만은 북한이 이런 유감 표명한 적 없어. 이건 사실상 사과야. 이렇게 고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방송 안 한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게 북한으로서는 말하자면 재발 방지 조항이다. 이렇게 우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협상 도중에 사과와 재발 방지 없는 한 합의는 없다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으면은 사과했어야지. 중간에 김관진 실장하고 네. 홍영표 장관한테 철수하라고 하라. 네. 이런 지시도 내렸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철수를 했어야지. 이제 설득했다는 건데, 뭐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사과는 분명히 유감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그 장치를 분명히 보장받아야만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결국 유감 표명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으니 우리가 진 거 아니냐, 쇼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꼬리를 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어제 어느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입장을 좀 물른 거 아니냐, 좀 유연하게 바꾼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면은 일면 평가할 면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뭐 분석도 하던데. 왜 있는 게 아니라 그토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과 몇 초 만에 생각을 바꿀 정도로 진짜 급대처가 없고 문외하냐. 저는 오히려 그런 걱정이 더 먼저 들어요. 아니 그렇게 강경 입장을 바꾸려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얘기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안 하면 야 그건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 입으로는 사과하라, 재발 방지를 꼭 하다 오라 해놓고 막판에서 마음을 돌리느냐고.
그거야말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언사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수석비서관 교수는 회의였죠. 이제 예.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노무현 정권 때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에 대해서 막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막말이 사실은 진실이에요. 왜 그래 쓸데없는 얘기를 했느냐? 그 주도관에 안 놀렸으면 될 건데. 그 뭐 마지막 포박 발에 돌렸다는 얘기는 아니 불과 하루 만에 돌릴 얘기를 왜 하느냐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뭐 딱 정권이라는 거 세상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수적 공주고 콘텐츠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없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정권은 겉으로는 야 우리가 이겼다. 이 정도면 성과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완벽한 패배라는 것을 정권 관계자들은 압니다. 저는 안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차마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뭐 온갖 꼬투리를 잡아내가지고 이 정도면 북한 유감 절대로 안 하던 놈인데 이 정도 했으면 어마어마한 사과야 라고 뭐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뭐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나 거기서 무슨 재발 방지가 있는지 도무지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뭐 억지를 부려서 박근혜 대통령 체면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원칙의 성리다. 야, 진짜 그 쌔바닥을 잘라버려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내 얘기는 자 이런 사실을 이게 박근혜 정권의 핵심 참모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실무에 관여하는 선수들은 다 알 거다. 알죠. 자 그러면은 이 합의문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저는 갖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긴 거라면은 그래서 북한을 굴복시킨 거라면은 합의문대로 갑니다. 합의문대로 가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 패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받아서라도 거기에 나머지 남북한 교류를 강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은 다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 북한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측의 실행 의지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그런 일을 굳이 지적 안 하고 잘 하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덮어주고. 왜냐하면은 이자들이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 안 할 것처럼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어떻게 보면 좀 실질에 닿아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 내가 니들 병신짓 한 거 다 묻어줄 테니까 진짜 합의문대로 제발 해라. 그게 그 남북한의 그 활로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돼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은 어떤 지랄을 하고 도발을 해도 우리가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북한은 언제 핵을 놓겠습니까? 체제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생각해야 핵을 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남북한 교류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그런 건,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황병서든가요? 군복 입고 나온 사람. 가가지고 왜 TV에 가가지고 다 어쨌든 어렵사리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조선중앙TV.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좀 웃기긴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가서 또 지뢰 도발 그 사건 가지고 근거도 없이 남한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였다가 얼마나 참, 상황 안 좋아지는지를 느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 북한의 발언이 애들이, 북한은 보면요, 전략적으로는 워낙 그 벼랑끝 전술을 잘 구사하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만 외교적인 은사에는 또 되게 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좀, 하는 방식이 저하고 좀 닮아 있어요. 저도 진실을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지적하는 힘은 있지만은 외교적인 은사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북한도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황병서 스타일이십니까? 아니, 황병서 스타일이 아니라 북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북한이 외교적인 문제는 되게 취약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북한의 진심일 수도 있다. 그게 자기들은 전혀 사과를 안 한 거야. 근데 뭐 지들이 사과했다고 지랄하니까 굳이 부인 안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북한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오케이, 해줄게.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나이 들어가지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남아있는 이산가족 거의 없어요. 해줄게. 뭐, 못할 거 뭐가 있어. 대신, 제6항인가 뭐, 남북한 교류를 정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행하라고 분명히 또 때를 쓸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은 남한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사실상 패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주기가 싫은 거야. 아니, 그 새끼들이 사과 안 했다는 건 자기들이 빤히 아는데,
바깥으로는 사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사과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빤히 알고 있는데 아예 북한이 원하는 걸 왜 들어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던가 사설을 통해서인가 막 그랬을 건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유감 표명 그 태도는 마치 제3자 병문안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원칙의 승리라고 얘기가 딸딸이 치고 있는 애들 보면은 야 박근혜가 그렇게도 무섭냐? 난 저렇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장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지전을 각오한다면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북한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도 김정은 체제 끄떡 없습니다.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지전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사람 한두 명이라도 다쳐봐요.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어젠가 보도가 됐죠. 네. 그 중국 전승절 행사에 북한은 김정은이 안 가고 최룡해가 가더라고요. 그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직 안 껴주는 걸까요? 국제사회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북한의 자존심입니다. 이번 사건을 내가 보면서 북측의 주도에 의해서 그 등급이 낮아졌을 것이다. 네, 저는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최룡해를 초청한 게 아니라 당연히 김정은을 초청했겠죠. 북한이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김정은을 초청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아전 인수고요. 그러면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중국과 미국의 입김이 크게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막판에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박근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아주 순식간에 바꿨죠.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박정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고 그러면은 북한의 영향은 누가 미쳤느냐? 저는 중국이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더 얻어낼 수 있었는데 말이야. 중국이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지랄하는 바람에 얻어낼 걸 다 못 얻어냈어. 라는 시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불만 표출. 그렇죠. 그래서 안 가. 게다가 그 박근혜 온다며 내가 왜 가냐. 파병도 안 한다 그랬고. 네. 그 열병식에. 그죠? 그런 불만의 표시라고 봐야지. 그걸 갖다가 북한을 홀대해서 중국이 북한을 왜 홀대합니까? 지금 동북아 정세에서 자기의 이익을 군사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인데 우리는요. 네. 미국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닙니다. 더 큰 이익이 걸린 나라는 일본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만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항상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 역학관계를 잘 알아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상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크게 삐졌다. 예, 심통이다. 삐졌다고 봐야죠. 예. 그게 더 큰 이익을 이번에 왕창 뜯어낼 수 있었는데 중국 때문에 덜 뜯어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협상은요, 우리가 뜯긴 겁니다. 그럼 그렇게 조금 비약을 하자면은 중국의 승리? 어떤 측면에선? 무슨 중국의 승리예요. 북한의 승리지. 북한이 완성할 수 있었는데 중국 때문에 불개성은 못하고 한 만방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한 30주밖에 못 이긴 셈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진짜 진심이 들어있다고 봐요. 그런 사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진짜 그 6개항의 합의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옹겨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삼미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